중부 유럽에는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이 다 함께 목욕하는 집단 목욕 파티가 열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헝가리만의 가장 이상하고 신기한 사실 20가지를 알아보는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9.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헝가리의 독특한 축제들. 헝가리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반영하는 독특하고 활기찬 축제로 유명해요.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는 밤의 목욕 축제 또는 집단 목욕 파티라고도 불리는 행사죠. 헝가리는 내륙 국가이지만 1300개가 넘는 온천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온천의 수도라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매일 7천만 리터 이상의 온천수가 솟아나는데 이는 몇 시간마다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헝가리인들은 부다페스트 같은 도시에서 활기찬 목욕 파티를 열어 2000년 자원을 기념합니다. 세체니 온천과 같은 유명한 온천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가 많죠. 참가자들은 따뜻한 물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야외 바에서 음료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전통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홀로케 마을에서 열려요. 부활절이 되면 전통 의상을 입은 남성들이 작은 그룹을 지어 집집마다 방문하며 여성들에게 시를 낭송합니다. 그 대가로 여성들은 그들에게 케이크, 와인, 그리고 색칠한 부활절 달걀을 주죠. 이 행사 동안 남성들은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물과 와인을 부드럽게 뿌려주는데요. 고대 신앙의 뿌리를 둔 이 풍습은 정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물을 더 많이 맞은 사람일수록 특별히 축복받았다고 여겨진답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고대의 관습과 현대적인 축하 행사가 어우러진 헝가리의 활기찬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18. 헝가리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헝가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어요. 대신 정부가 승인한 공식 이름 목록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장명 관례를 담당하는 당국에 의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만약 원하는 이름이 목록에 없다면 부모는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의 언어학 연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려야 해요. 즉, 엠마나 마이클 같은 흔한 이름조차도 사용 허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장명 규정은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으며 부모들은 헝가리에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 절차를 거칩니다. 17. 맥주를 마실 때 잔을 부딪히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헝가리에서는 건배할 때 맥주잔을 부딪히는 것을 전통적으로 피해왔습니다. 이는 순국한 13명의 영웅들과 헝가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대한 무례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이 관습은 1848년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항한 헝가리 혁명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시기 13명의 헝가리 장군들이 오스트리아 군대에 의해 처형되었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군인들이 이를 축하하며 맥주잔을 부딪혔다고 하는데 헝가리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영웅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헝가리 국민들은 그 장군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150년 동안 맥주잔을 부딪히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훌쩍 지났고 약속기간도 끝났지만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헝가리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16. 자녀를 4명 낳은 여성은 평생 세금이 면제됩니다. 헝가리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독특한 정부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4명 낳은 여성은 평생 세금 납부가 면제돼요. 헝가리는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약 4% 정도 더 많으며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는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40살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체외 수정 시술 주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은 7인승 차량 구매 시 약 250만 포린트, 우리 돈으로 약 925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결혼하는 40살 미만 여성은 최대 1000만 포린트,
우리 돈으로 약 3,700만 원에 달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3명 낳으면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헝가리의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헝가리 인구는 매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약 3만 2천 명 더 많아 감소하고 있죠. 기대 수명은 유럽 연합 평균인 80세보다 약 5년 정도 낮습니다. 정부는 이 인구 감소를 늦추기 위해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부탁드릴 특별한 요청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더 멋지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 15. 헝가리에서는 허수아비를 태우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헝가리의 새해맞이 전통은 다른 많은 나라와 비교해 독특한 요소가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12월 31일은 실베스터라고 불리는데 이는 4세기 교황성 실베스터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종교적 연관성은 역사적인 것이지만 현대의 관습에는 몇 가지 독특한 풍습이 포함되어 있죠. 새해 전날, 헝가리 가정은 지난 한 해의 부정적인 경험, 불운, 불행을 상징하는 잭스트로 허수아비를 만듭니다. 낮 동안 이 허수아비는 마을을 행진하고 저녁에는 지난 한 해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떠나보내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 속에서 태워지거나 묻힙니다. 또한 일부 헝가리인들은 고대 민속을 반영하여 새해 전날 밤에는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은 프랑크푸르트 소시지와 사워크라우트, 든든한 렌틸콩 수프, 신선한 생선 요리와 통돼지 구이 같은 전통 새해 음식을 준비하며 종종 헝가리 와인을 곁들입니다. 상징적인 의식과 전통 요리의 조합이 헝가리의 새해맞이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14. 헝가리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헝가리의 인구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81년, 헝가리의 인구는 약 1075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점차 감소해왔죠. 현재 전문가들은 헝가리의 인구 상황을 우려스럽다고 표현합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핵심 요인은 출산율 감소로 헝가리 여성들이 이전 세대보다 아이를 적게 낳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민으로 많은 젊은 헝가리인들이 고용과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다른 유럽 국가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유치하여 인구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한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헝가리는 이러한 추세를 상쇄할 만큼의 이민 유입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2050년까지 헝가리 인구는 약 836만 명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금세기 말에는 약 687만 명까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 헝가리의 만병통치약, 팔링카. 만약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 가지 질병에 좋다며 팔링카라는 술을 권한다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닐 겁니다. 팔링카는 헝가리인들이 살구, 자두, 사과 같은 과일로 수세기 동안 만들어 온 전통 과일 브랜디입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조심해서 마셔야 해요. 많은 헝가리인들은 팔링카에 특정 약효가 있다고 믿으며 두통, 스트레스, 피로와 같은 흔한 문제에 대한 민간요법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적은 양의 팔링카는 약이고 많은 양은 치료제다라는 전통 속담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 문화적 믿음을 잘 보여주죠. 따라서 방문 중에 몸이 좋지 않을 때 주인이 팔링카를 권한다면 그것은 전통의 뿌리를 둔 제스처입니다. 팔링카는 사교적으로도 즐기는 술이지만 헝가리 민간요법과 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
헝가리인들은 매우 똑똑합니다. 헝가리는 인구 규모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로 현재까지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이는 약 75만 명당 1명꼴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셈입니다. 헝가리 노벨상 수상자들은 1905년 첫 물리학상 수상을 시작으로 2004년 가장 최근의 화학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 세계의 과학적 이해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죠. 훨씬 더 많은 인구와 막대한 연구 자원을 가진 나라들과 비교할 때 헝가리의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자 수는 정말 놀랍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성공에 기여했을 수 있는 헝가리 교육 시스템, 문화, 역사적 맥락 등 다양한 요인들을 탐구해왔습니다. 데이터는 헝가리가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자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11. 헝가리에는 중부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습니다. 헝가리는 바다에 접하지 않은 내륙 국가이지만 매우 큰 내륙 수역인 발라톤 호수가 있습니다. 발라톤 호수는 헝가리 국토를 가로질러 거의 80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면적은 약 6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 호수는 일부 나라 전체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지에서는 발라톤 호수를 그 크기와 해안과 같은 분위기 때문에 헝가리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방문해 보시면 호수가 너무 넓어서 반대편 기슭이 잘 보이지 않아 정말 바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발라톤 호수는 헝가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전형적인 내륙 호수를 기대하고 왔다가 해변, 수상 스포츠, 호숫가 레스토랑 등 해변 휴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춘 거대한 수역을 발견하고 놀라곤 합니다. 이 덕분에 헝가리의 내륙 지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독특한 호숫가,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10. 헝가리인이 비타민C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죠.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보충제를 드시나요? 아플 때 오렌지 주스를 마시거나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과일을 드시나요? 이 필수 영양소를 발견한 공로는 한 헝가리 과학자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1930년대 헝가리 남부의 세계대 대학교에서 일하던 생리학자 센트제르지 얼베르트와 연구원 요제프 스비르벨리가 비타민C를 분리해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인간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죠. 센트제르지의 연구는 1937년 노벨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연구는 괴열병 예방, 면역체계 지원,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있어 비타민C의 필수적인 역할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 이전에는 괴열병이 특히 장거리 항해를 하는 선원들 사이에서 심각한 질병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미스터리였던 많은 건강 문제들이 나중에 비타민C 결핍의 결과로 이해되었죠. 이 과학적 발전은 전 세계 공중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비타민C 보충제, 오렌지 주스, 그리고 과일 및 채소 섭취를 권장하는 영양지침은 모두 센트제르지의 연구가 놓은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발견이 헝가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왜 그런지, 혹은 왜 그렇지 않은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저와 이야기 나눠요. 9. 부다페스트에는 96m보다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부다페스트 거리를 걷다 보면 도시의 스카이라인에서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혼합된 많은 유럽 주요 수도들과 달리 부다페스트는 건물 높이에 관한 특별한 도시 계획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조례에 따르면 부다페스트의 어떤 건물도 높이가 96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헝가리 국회의사당과 성 이슈트반 대성당, 이 두 건축물만이 정확히 96m의 최대 높이에 도달하도록 허용됩니다. 이 랜드마크들이 도시의 다른 모든 건물의 높이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 규칙은 단순히 경관을 보존하거나 도시 개발을 규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11세기 전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높이 제한은 마자르족이 훗날 헝가리가 될 영토에 도착하고 아르파드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헝가리 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896년과 일치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다페스트의 모든 건축 프로젝트와 건축 계획은 그 건국의 순간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이 높이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많은 도시가 가장 높은 고층 빌딩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부다페스트의 접근 방식은 역사적 중요성과 문화적 기념을 강조합니다. 건축을 넘어 숫자 96은 헝가리 문화의 다른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부다페스트의 지하철 시스템은 1896년 국가 수립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헝가리 국가는 전통적으로 96초 동안 연주됩니다. 이 숫자는 헝가리 유산의 다양한 요소에 걸쳐 상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8. 루빅스 큐브의 발명 197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내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루비크 에르네라는 이름의 헝가리 조각가이자 건축가 교수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주목을 끌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루비크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비틀고 돌릴 수 있는 3차원 퍼즐을 만드는 디자인 과제에 몰두하고 있었죠. 단순한 공학 문제로 시작된 것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킬 발명품으로 이어졌습니다. 루빅스 큐브는 여러 축으로 회전할 수 있는 색깔 있는 사각형들로 이루어진 작은 정육면체입니다. 한번 섞이면 각 면을 단일 색상으로 복원하는 것은 해결사들에게 복잡하고 매력적인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루비크가 처음 자신의 시제품을 섞었을 때 그것을 푸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긴 해결 시간은 퍼즐의 복잡성을 증명했죠. 시장 출시 이후 루빅스 큐브는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개 이상 판매되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장난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국제대회를 촉발시켰으며 마니아들은 몇 초 만에 퍼즐을 풀어냅니다. 이 헝가리 발명품은 지적인 도전과 대중적인 매력을 결합하여 50년 이상 인기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매혹적인 퍼즐 중 하나의 탄생지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7. 가볍게 만지기만 해도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다고요? 부다페스트의 영웅 광장 근처 도시 공원에는 헝가리의 벨로왕의 업적을 기록한 익명의 연대기 작가를 묘사한 동상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어떤 이들에게는 인상적이거나 특이하게 보일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죠. 현지 민간 설화에 따르면 이 동상이 들고 있는 펜을 만지면 사람들이 더 나은 작가가 되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 전통은 헝가리의 풍부한 문학 유산과의 연결을 상징하며 헝가리 역사를 기록한 수많은 무명 작가들을 기립니다. 펜을 만지는 것이 직접적으로 글쓰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많은 방문객들이 동상을 경험한 후 글을 쓰고 싶은 영감이나 동기를 느꼈다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전 세계의 작가 지망생들이 이 창조적인 정신을 얻기 위해 이곳을 방문합니다. 이러한 영향이 암시의 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설은 계속해서 독특한 문화 명소로 남아있으며 헝가리인들이 자신들의 문학사에 대해 갖는 자부심을 반영합니다. 6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나고그가 부다페스트에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하니 거리 시나고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대교 회당입니다. 약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가장 큰 시나고그이자 전 세계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 시나고그는 낭만주의, 비잔틴, 모어 양식을 독특하고 인상적인 디자인으로 결합한 건축의 걸작입니다. 건물은 수세기에 걸친 유럽 유대인의 유산과 문화적 영향을 반영하죠. 놀랍게도 이 시나고그는 유럽 전역의 다른 많은 유대인 유적지에 영향을 미쳤던 전쟁, 점령, 정치적 변화, 사회적 격변을 견뎌냈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오늘날에도 활발한 예배 장소이자 중요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도하니 거리 시나고그를 방문하여 그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경험하며 헝가리의 풍부한 다문화 역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는 유럽 최초의 전철화된 지하철이 있습니다. 1896년에 운행을 시작한 부다페스트 지하철 1호선은 주요 교통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런던 지하철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하철입니다. 부다페스트 지하철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런던의 초기 증기 동력 지하철과 달리 유럽 대륙 최초의 전철화된 지하철 시스템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많은 도시들이 여전히 증기 동력 시스템을 개발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중요한 기술적 진보였죠. 1896년 당시 증기 동력 지하철은 연기로 가득 찬 역과 승객의 불편함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처음부터 전기 열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당시 다른 많은 유럽 수도들과 비교했을 때 앞서 나간 공학기술과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지하철은 전기 열차가 증기 동력에 대한 실행 가능하고 우월한 대안임을 증명하며 지하 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도시는 현대 대중교통 기술 발전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셈이죠. 헝가리와 그 너머의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저희 문화탐험가 커뮤니티에 함께해요. 4세계 최초의 와인 산지 와인 애호가라면 헝가리의 토카이 와인 산지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보르도,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혹은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를 떠올리지만 헝가리의 토카이는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와인 제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카이 와인 산지는 5세기경에 시작되었고 16세기의 카로이 왕에 의해 세계 최초의 공식 지정 와인 산지로 인정받았습니다. 보르도가 비슷한 공식 인정을 받은 것은 약 120년 후였죠. 이는 헝가리가 유럽의 다른 많은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발전시켜온 오랜 포도, 재배 전통을 잘 보여줍니다. 토카이의 가장 유명한 생산품 중 하나는 종종 와인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토카이 어수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이 와인을 왕들의 와인이요, 와인들의 왕이다 라고 묘사하며 그 높은 명성을 반영했습니다. 토카이 지역은 28개의 마을과 약 11,149헥타르의 포도밭을 포함하며 현재 약 5,500헥타르가 경작되고 있습니다. 2002년 유네스코는 토카이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그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라톤 피레드시 역시 오랜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 전통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역사적인 와인 제조 공원은 다른 유명 와인 산지들의 업적과 함께 세계 포도 재배 유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3. 헝가리 요리는 정말 끝내줍니다. 헝가리 요리는 나라의 요리 유산을 강조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맛의 향연을 제공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요리 중 하나는 굴라시로 소고기, 감자, 당근, 피망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개발된 향신료 혼합물로 만든 든든한 스튜입니다. 돼지고기나 송아지고기를 사용하는 변형도 있지만 이 요리는 국가적인 요리 상징으로 남아있죠. 또 다른 인기 있는 전통 요리는 헐라슬레, 즉 어부의 수프입니다. 이 수프는 잉어, 메기, 송어, 강꼬치고기 등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사용하여 준비되며 파프리카로 아낌없이 양념하여 독특한 진한 붉은색을 띱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사로 사랑받습니다. 랑고스는 튀르키예와 아마도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를 둔 빵 기반 요리로 헝가리인들이 이를 변형하고 대중화시켰습니다. 종종 치즈, 마늘 소스, 소시지 또는 사워 크림과 같은 토핑과 함께 제공되는 랑고스는 헝가리 전역의 시장과 식당, 특히 발라톤 호수 근처에서 널리 맛볼 수 있습니다. 헝가리 요리는 단순한 재료를 여러 세대에 걸쳐 인기를 유지해 온 풍미 가득한 요리로 변형시키는 오랜 전통을 반영합니다.
이 헝가리는 511개 이상의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헝가리는 하계 올림픽에서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인구 대비 금메달 획득 수에서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를 가진 헝가리의 올림픽 성과는 광범위한 스포츠 예산과 세계적인 훈련 시설을 갖춘 많은 더 큰 나라들과 비교할 때 놀랍습니다. 20세기 초부터 헝가리 선수들은 수영, 펜싱, 체조와 같은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올림픽에서 자주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920년 올림픽 출전 금지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선수들은 인내심을 보여주며 국제대회에서 계속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운동 능력의 성공은 헝가리의 스포츠 전통을 특징 짓는 탁월함과 회복력에 대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1. 부다페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내륙 국가일 수 있지만 전국에 분포된 1,300개 이상의 온천을 보유하고 있어 부다페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온천의 중심지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매일 약 7천만 리터의 온천수가 부다페스트를 통해 흐르는데 이는 여러 개의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계속해서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천연자원은 연중 내내 스파 문화를 지원합니다. 부다페스트의 온천수는 다양한 건강 상태에 치료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네랄 함량으로 유명합니다. 방문객들은 이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을 경험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온천 중에는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자연 온천인 세체니가 있으며 독특한 건축 양식의 실내 및 실외 수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갤레르트 호텔 옆에 위치한 갤레르트 온천은 우아한 시설과 파도 풀 효과로 유명합니다. 헝가리는 천연자원과 역사적 경험을 활용하여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성과를 발전시켰습니다. 내륙 국가이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스포츠와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헝가리에 대한 가장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 20가지였습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아기 이름부터 노벨상 수상 과학자, 고대 와인 지역부터 현대적인 온천 스파까지 헝가리는 그 비밀을 발견하는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들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헝가리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 놀라운 특징들을 알고 나니 방문할 계획이 생기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정신이 번쩍 드는 헝가리의 비밀을 재밌게 보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전 세계의 더 놀라운 사실들을 위해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모험에서 만나요.